후해장황후 박이제길특씨는 청나라 제2대 황제 순치제의 계우로 코르친 페륵 박이제길특 자기제와 누르하치의 칠남 화성요염 인친왕 아바타이의 딸 현주 애신강나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코르친 출신으로 그녀의 증조부 채상은 청나라의 창업 군주로 평가받는 제2대 황제 숭덕제의 정후 효단문왕후의 오빠이자 숭덕제의 후궁이었다가 아들이 황제가 되면서 성모왕태후가 된 효장문왕후와 총애를 가장 많이 받은 민예공화원비의 아버지이기도 하며 조부 오국선은 효장문왕후와 민예공화원비의 오빠이면서 순치제의 첫 황후였던 폐후 박이제길특씨의 아버지입니다. 오국선의 아들이자 폐후 박이제길특씨의 오빠 자기제가 그녀의 아버지이므로 폐후 박이제길특씨에게는 조카, 효장문왕후에게는 그녀가 조카 손녀가 되었습니다. 1653년 순치제는 첫 번째 황후 박이제길특씨를 폐위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이 혼인에 대해 반감을 크게 갖고 있던 그는 훗날 자신이 성군의 업적을 쌓고도 덕을 이룰 것을 알고 있음에도 첫 번째 황후인 박이제길특씨를 직접 폐위시켰습니다. 이후 태후인 효장문왕후와 조정 대신들의 반대로 황후 자리에서 폐위는 시켰지만 후궁으로 강등하여 정비로 삼았습니다. 대신들은 비어진 황후의 자리를 두고 상의를 하였는데 두 번째 황후를 간택하기 위해서 만주족과 몽골족의 범위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순치제를 만족시킬 황후를 간택해야만 했습니다. 1654년 최종 간택된 여인은 바로 코르친 진국공 박이제길특 자기제의 딸 그녀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녀의 동생 또한 순치제의 후궁으로 간택되어 서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순치제는 진국공 바부타이, 내배신 오배, 예부시랑 오혁, 이번원시랑 사제달라 등과 함께 패백을 보내 예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녀는 순치제의 두 번째 황후로 책봉되었습니다. 1655년 그녀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순치제는 남원에 있었는데 그녀의 병세가 매우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녀를 매우 걱정하여 공손하고 신중한 내대신 혁살이 생리에게 내정에 남아 그녀를 보호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생리는 그녀를 성심성의껏 보호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도면밀하게 많은 양의 약을 먹지 않고 낫게 했습니다. 이후 순치제는 생리를 표창하는 칙서를 하사하였습니다. 1656년 내대신 동학석의 딸이 입궁하여 현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이후 한 달 만에 현비 동학씨가 황기비가 되었습니다. 황기비 동학씨는 그녀를 겸손하고 공손하게 모시며 그녀를 어머니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녀 또한 황기비를 의동생으로 여겼습니다. 순치제는 그녀를 도누하고 소박한 사람으로 여겼으나 내명부를 다스리는 재능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황기비 동학씨는 제덕이 모두 갖추어져 그녀를 보좌하여 내명부를 다스리고 황태후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1657년 효장문왕후가 갑작스럽게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 이때 황기비 동학씨는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그녀는 찾아가거나 문안 인사조차 올리지 않았습니다. 순치제는 이를 알게 되면서 그녀가 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신들에게 폐위를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식을 들은 황기비 동학씨는 직접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그에게 다시는 황후가 폐위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1658년 순치제는 예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후는 궁중을 바로잡아 먼저 예의범절을 갖추어 짐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의무이다. 황태후께서 몸이 성치 못하셔서 짐이 아침 저녁으로 보살피며 시간을 보냈으나 황후는 며느리로서 평소 성실하고 공경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황후는 황태후의 남다른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은 황태후께서 자비를 베풀어 용서를 하셨다고 해도 짐의 마음에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지난해 정비가 황후에서 폐위된 일은 짐과 화합이 되지 않아 부득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나는 황후에게 모든 권한을 제한을 두려고 한다. 순치제는 황후이자 며느리인 그녀가 황태후인 효장문왕후를 정성껏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국무로서 첫 번째 덕목인 효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여러 대신들에게 폐위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순치제로부터 자신을 폐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충격의 여파로 병이 났습니다. 그러자 황기비 동학씨는 5주간 눈을 붙이지 않고
그녀가 완쾌될 때까지 돌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녀를 위해 역사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심심함과 무료함을 풀어주었습니다. 황귀비는 그녀의 침전을 나서면서 순치제가 그녀를 돌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만약 황후마마께서 완쾌되지 못하신다면 신첩이 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황귀비는 눈물을 머금고 순치제에 간청했습니다. 이번에도 순치제가 그녀를 폐위하려 한다는 것을 안 동학씨는 강렬히 반대하며 그를 설득하면서 그녀가 폐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순치제는 효장문왕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자의 어명은 성모 황태후이신 어머니께서 효도를 받으시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 생각하여 그리하였습니다. 황후가 아직 나이가 어린 탓에 예절이 바르지 못하지만 성정은 자비롭고 어질기에 폐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1660년 황귀비 동학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치제는 황귀비 동학씨를 효원왕후로 추존하였습니다. 1661년 순치제가 승하하였는데 그의 아들 사망자 현엽이 뒤를 이어 제4대 황제 강희제로 즉위하였습니다. 태후였던 효장문왕후는 태왕태후, 그녀는 정모로서 모후왕태후로 인원왕태후가 되어 잔영공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1679년 강희제의 후공 의비 광락나씨가 5황자 윤기를 낳았는데 그녀가 5황자 윤기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1689년 그녀의 4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이날 강희제는 이례적으로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황실에서는 태왕태후 효장문왕후, 강희제, 황태자 윤잉 등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1683년 강희제의 후공 덕비 오아씨가 구왕녀 고륜 온원공주를 낳았는데 그녀가 온원공주를 양육했습니다. 1687년 그녀의 고모할머니이자 시어머니이기도 한 태왕태후 효장문왕후가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희제는 통곡하였고 그녀는 슬피 울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1689년 영수공이 완공되자 강희제는 여러 대신들을 거느리고 그녀의 처소로 삼게 했습니다. 1696년 강희제는 북쪽으로 순시를 돌다가 그녀의 생일을 맞이하여 선물로 가죽으로 만들어진 옷을 보냈는데 이때 선물만 보내는 것이 아닌 편지도 같이 보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으니 이것을 입으시면 따뜻해지실 것입니다. 또한 과일을 궁으로 보내어 궁인들이 그녀에게 전해서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1698년 그녀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세가 나타났는데 차후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강희제는 여가 시간에 직접 경문을 베꼈습니다. 1699년 그녀는 강희제와 함께 제남을 순시하였습니다. 이후 그녀가 환갑과 칠순을 맞이하였습니다. 강희제는 진심을 다해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큰 절을 지어 연회를 열었는데 그녀는 검소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연회를 멈추도록 하였습니다. 1707년 강희제의 칠황자 윤후가 28세의 나이에 병에 걸려 남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황자들은 상소를 올려 아버지 강희제의 허락을 받아야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한 번은 강희제가 칠황자의 병세를 알리려고 하는 황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칠황자의 일은 절대 황태후께 알리지 말거라. 다만 이미 나았다고만 하면 된다. 1713년 그녀의 여동생 수케테비가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본인이 이미 늙어서 이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마음이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강희제와 그 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치아가 흔들리면 이미 빠진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만 그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태후께서는 이미 칠순이 넘기셨습니다. 손자와 증손은 거의 100여 명에 달하셨지요. 태후의 손자들 또한 모두 머리카락이 희고 이가 떨어질 테지요. 조모이신 태왕태후께서도 이토록 고령을 누리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이가 들어 이가 빠지는 일은 자손들에게 득이 된다고 한답니다. 이 대화는 물은 노인이 된 그녀가 듣기에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1717년 그녀의 여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도 병을 얻어 위중한 시기였는데 설상가상 강희제도 패태자 윤잉에 대한 일로
심신이 지치고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직접 탕약을 들고 영수공으로 가서 그녀에게 바쳤습니다. 그녀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자 강희재는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소자 여기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강희재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하고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희재는 할머니 효장문항우의 죽음 못지않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강희재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제문을 읽기도 전에 이미 통곡하여 목이 맬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신하들은 처음에는 순치제 계우라는 점에서 시호를 잘못 매겼다가 강희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고 신하들은 생전에 휘호를 달지 않고 다시 시호를 올려야 했습니다. 훗날 강희재의 아들 옹정제와 손자 걸륭제를 거쳐 효의인원단 의자숙공한 순덕순천익 성장왕후라는 시호가 올려졌습니다. 그녀는 고모인 폐후 박이제길특씨의 뒤를 이어서 순치제의 계우가 되어야 했습니다. 코르친 박이제길특씨의 영광은 숭덕제의 정후 효단문항우와 후공 효장문항우 그리고 그녀로 인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출세와 영광을 이어지게 한 결과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순치제는 어머니 효장문항우와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그 점으로 인해 외가인 몽골 출신의 여인들이 황후가 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폐후 박이제길특씨 이후로 그녀가 계후가 되었을 당시에도 순치제는 트집을 잡아서 폐위를 하고 싶었지만 본인이 가장 총애하는 효원왕후 동학씨의 변호로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순치제의 총애를 독차지하게 된 효원왕후 동학씨가 그녀의 폐위를 막거나 병간호를 했다는 기록을 봤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앙숙이 되어 견원지간이기보다는 우정을 깊게 쌓은 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강희재는 황실의 마지막 어른을 잃었습니다. 강희재는 생후 3개월 만에 정모를 두었고 죽기 5년 전에야 정모와 사별했습니다. 강희재의 62년 황제 생활 중 57년 동안 정모인 그녀가 생존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목하고 정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재는 진심으로 탄식했습니다. 이때에는 짐을 공경하는 사람만 있을 뿐 짐을 아끼는 사람은 태왕태후와 태후밖에 없었다. 이는 강희재가 비록 노년에 가깝고 자손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모로서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강희재 주위에 있는 후궁들을 비롯한 손자들에게도 베풀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강희재의 마지막 5년 동안 만회할 수 없는 결점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고모할머니이자 시어머니 효장문항우가 자신의 실수로 인해 순치제로부터 폐위될 뻔한 것을 막아주었던 것에 늘 깊은 감사를 표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고부관계를 넘을 정도로 애정이 깊었습니다. 모후왕태후가 된 그녀는 태왕태후가 된 효장문항우의 효성을 다하였습니다. 훗날 그녀의 손자 제5대 황제 옹정제가 그녀를 예로 들며 시어머니인 효장문항우를 대했던 것처럼 자신의 황후와 후궁들 또한 생모인 효공인왕후 우아씨에게 똑같이 대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녀의 일생 중 64년은 궁궐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강희재의 모후왕태였던 그녀는 조정의 정사에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에 대한 개입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훗날 이 점은 의비 광락나씨 소생의 5왕자 윤기가 그녀에게 양육되어진 영향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5왕자 윤기는 친동생 9왕자 윤당이 8왕자 윤사의 편을 들어 권력투쟁에 뛰어든 것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형제들의 황위 다툼에 있어서 중립을 고수하며 지켰습니다. 그녀는 5왕자 윤기가 황위를 둘러싼 싸움에 휘둘려 희생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는 박이제길특씨의 가문을 위해 자신과 동생이 황후와 후궁이 되어 고모할머니와 고모의 행적을 보기도 했고 직접적으로 자리 보존과 위협을 당했던 경험에서 우러나온 염려일지 모릅니다. 그녀를 통해 3대가 이어진 고부관계가 원만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왕태후 효장문항우, 황태후인 그녀, 그리고 황후 혁사리씨 등 3대의 내명부와 외명부의 수장이자 국모의 화합은 청나라 역사에 볼 수가 없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효장문항후 이후
황실에서 존경을 받으며 살다간 여인이었다는 것을 본다면 순치제의 여인들 중에서 가장 존귀해진 신분이 되었으니 효원왕후 동학씨가 남편의 사랑을 차지했던 동안 서름과 냉대를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았을까요?